새벽 5시. 시장 골목에선 이미 비린내와 구수한 된장 냄새가 뒤섞여 퍼지고 있었다. 윤옥자는 늘 그렇듯 젓갈 가게 셔터를 올리고 바닥을 물청소했다. 70평생 이른 아침에 거리를 쓸고 상자를 정리하고 생선을 담는 일은 그녀의 일상이었다. 그녀의 손등엔 굵은 핏줄이 툭 튀어나와 있었고 허리는 반쯤 굽어 있었다. 하지만 입꼬리는 늘 올라가 있었다. 단골 손님들에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고 민우가 좋아한다는 조개젓은 유난히 더 담아주었다. 이젠 그만 쉴 때도 됐는데 그 말은 돌아오는 집 안에서 들을 수 없었다. 집에 돌아온 옥자에게 첫 인사는 딸 미란의 말이었다. 엄마, 민우 체육복 다림질은 해주셨죠? 옥자는 지친 몸을 겨우 눕히려다 다시 일어났다. 방 한쪽에 놓인 다리미를 꺼내는 순간 무릎이 덜컥 꺾였지만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일어섰다. 거실에선 사위 기태가 큰 소리로 통화를 하고 있었고 미라는 민우의 영어 학원비 계산서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옥자는 아무 말 없이 주방에 들어가 저녁 재료를 꺼냈다. 이 집에서 그녀의 존재는 어느새 공기 같은 것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날 밤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들은 갑작스러운 제안을 했다. 엄마, 이 집 너무 넓어요. 우리도 공간이 필요하고. 엄마는 요양원에 계시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어요. 기태는 맞장구 쳤다. 그리고 이 집 팔면 대출도 갚고 민우 학원비도 해결되니까요. 순간 옥자는 손에 들고 있던 수저를 놓았다. 집안은 찰나의 정적에 휩싸였다. 옥자는 무언가를 말하고 싶었지만 입술은 떨어지지 않았다. 그 집은 남편이 떠난 뒤 온몸으로 버텨가며 마련한 터전이었다. 그들의 대학 등록금과 결혼자금도 그 집에서 나왔다. 그날 밤 옥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서랍을 열었다. 통장을 확인했다. 하지만 익숙한 숫자 대신 낯선 금액들이 눈에 들어왔다. 수백만 원씩 인출된 기록. 본인이 인출한 적 없는 내역이었다. 그리고 서랍 한쪽, 늘 그 자리에 있던 인감도장이 사라져 있었다. 등골이 오싹해졌다. 그 순간 그녀는 알 수 있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가슴이 조여왔다. 심장은 빨라졌고 손끝이 떨렸다. 옥자는 조용히 사위 기태의 서재로 향했다. 누구보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책상 서랍을 하나씩 열기 시작했다. 그리고 세 번째 서랍. 거기엔 그녀의 도장과 함께 몇 장의 문서가 놓여 있었다. 옥자는 떨리는 손으로 그 서류를 꺼내들었다. 은행 로고가 선명한 대출 계약서. 신청자 이름은 윤옥자. 도장은 분명 그녀의 것이었지만 서명은 아니었다. 서명이 달랐다. 그 순간 옥자의 안에서 수십 년 눌러 담아온 분노와 슬픔이 마치 뚝 끊어진 댐처럼 터져나왔다. 그녀는 무너질 듯 주저앉았지만 이내 눈을 질끈 감고 일어섰다. 참아온 세월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속삭였다. 이 집은 내 이름이었다. 그리고 이 삶도 내 것이었다. 새벽 공기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윤옥자는 두 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죠. 평소 같았으면 젓갈 가게로 향했을 시간이었지만 오늘은 목적지가 달랐습니다. 딸에게도 사위에게도 알리지 않고 나선 걸음이었어요. 전날 밤 서랍 속 계약서를 손에 넣은 옥자는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엔 수많은 생각이 뒤엉켰죠. 내가 뭘 잘못했을까? 왜 내 딸은 이런 짓을 한 걸까? 그 자책과 혼란 속에서도 한 가지 결심만은 확고해졌습니다. 더는 당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어요. 버스는 시내 중심가를 향해 달렸고 옥자는 주름진 손으로 조심스레 쥔 쪽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거기엔 친구 성희가 적어준 주소가 있었죠. 박정호 법률사무소. 옥자야, 그냥 넘어가면 안 돼. 나도 그랬다가 집 다 날릴 뻔했어.
며칠 전 성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성희는 몇 년 전 막내 아들이 자기 명의로 신용카드를 돌려 쓰다 집까지 넘어갈 뻔한 적이 있었죠. 그때 그녀를 도와준 사람이 바로 박정호 변호사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멈추고 딩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옥자는 주저하다가 천천히 복도를 따라 걸었어요. 문 앞에 선 순간 손이 떨려 문고리를 바로 잡지 못했습니다. 결국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고 안에서 부드러운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들어오세요. 박정호는 말쑥한 정장 차림의 40대 중반 남성이었어요. 눈빛은 냉정했지만 말투는 조용하고 따뜻했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은 옥자를 바라보며 말했죠. 편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어떤 일로 오셨나요? 옥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나씩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인감도장이 사라졌고 사위의 서랍에서 위조된 대출 서류를 발견했으며 딸 부부가 자신을 요양원에 보내려 했다는 사실까지. 말을 하면서 목이 맺고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박정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다. 윤옥자님,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심각한 범죄입니다. 사문서 위조, 무단 대출, 재산 침해 모두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옥자는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 말은 알고 있었지만 막상 누군가 입 밖에 내는 걸 들으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내 딸인데요. 내 손자까지 있는 딸이에요. 그 아이가 날 불쌍하다고 하면 내가 괜한 짓 한 건 아닐까 후회할지도 몰라요. 박정호는 정면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다. 윤옥자님, 그 아이가 어머니를 위해 고생하며 얻은 집을 팔아 요양원에 보내려 한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이니까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지금 안 움직이시면 더 큰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말끝에 박정호는 종이 몇 장을 꺼내 책상에 올렸습니다. 이건 고소장 초안입니다. 원하시면 바로 진행할 수 있어요. 옥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속에서 수많은 감정이 휘몰아쳤죠. 분노, 슬픔, 배신감, 그리고 아주 작은 해방감. 그녀는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주세요. 더 늦기 전에 내 삶을 지키고 싶어요. 박정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잘 결정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함께하겠습니다. 그 순간 옥자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박정호도 필요 없어요. 나 윤옥자가 싸울 겁니다. 그날 저녁 윤옥자는 평소와 다름없이 가족을 위해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콩나물국에 고등어구이, 민우가 좋아하는 달걀말이까지 차려낸 식탁은 평화로워 보였지만 그녀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그녀는 누구보다도 조용했습니다. 미라는 이상한 기색을 감지한 듯 물었어요. 엄마, 어디 편찮으세요? 오늘따라 말씀이 없으셔서.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옥자는 짧게 대답하고 다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기태는 여전히 핸드폰 화면을 바라보며 식사에 집중하지 않았고 민우는 숙제를 생각하며 수저질을 멈췄죠. 그때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띵동, 띵동. 연속으로 울리는 초인종 소리에 모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구세요? 기태가 인터폰을 들자 화면에 검은 제복 차림의 남성 둘이 서 있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형사과입니다. 정기태 씨 맞으시죠? 기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식탁은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미라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기태가 문을 열자 2명의 형사가 들어왔습니다. 정기태 씨, 사문서 위조 및 사기 혐의로 고소가 접수되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사는 형식적인 절차로 소환장을 내밀었고 기태는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그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미라는 형사에게 다급하게 물었어요. 무슨 소리예요? 우리 남편이 왜 그런 걸? 형사는 단호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정기태 씨가 장모님의 인감 도장을 무단으로 사용해 대출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그 순간 모두의 시선이 윤옥자에게 향했습니다. 기태는 입술을 떨며 말했다. 어머님, 그럼 어머님이 경찰에? 옥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했다. 내 도장을 몰래 쓰고 내가 모르는 대출 서류에 서명까지 한 너희들을 그냥 보고 있을 순 없었어. 미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엄마,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우리 가족인데. 민우는 어쩌고요? 그때 거실 한쪽에 앉아있던 민우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이에요? 아빠 경찰서 가요? 그 말에 옥자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의 고소가 결국 손자에게 상처가 될 거라는 사실을 실감한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눈을 질끈 감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민우야. 할머니가 많이 참아왔는데 이번엔 안 되겠더라. 기태는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미라는 눈물을 흘리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민우는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아버지와 할머니를 번갈아 바라보았죠. 식탁 위엔 김이 아직도 모락모락 피어올랐지만 그 자리에 앉은 누구도 숟가락을 다시 들지 못했습니다. 옥자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났고 자신의 방문을 닫으며 문턱 앞에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가족이라도 사람이 지켜야 할 선이 있는 거야. 윤옥자의 방 안은 적막했습니다. 불 꺼진 조명 아래 그녀는 바느질통을 꺼내 들고 앉아 있었죠. 민우의 체육복에서 떨어진 단추를 꿰매기 위해서였습니다. 기억 속 어릴 적 딸의 교복 단추를 꿰매던 장면이 겹쳐졌고 문득 옥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자문했어요. 나는 도대체 뭘 잘못한 걸까? 딸과 사위를 믿었던 것이 죄일까? 아니면 평생 가족만을 위해 살아온 나의 삶이 어리석었던 걸까? 다음 날 아침 거실은 조용했습니다. 기태는 얼굴이 창백한 채로 말없이 앉아 있었고 미라는 눈이 부은 얼굴로 나왔다가 눈도 마주치지 않고 주방으로 향했죠. 민우는 그런 부모의 분위기를 감지했는지 조심스레 할머니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아빠가 어제 왜 경찰서 간대요? 나쁜 짓 했어요? 옥자는 아이의 눈을 바라보며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민우의 머리를 조용히 쓰다듬었죠. 그 손길은 다정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엔 미안함이 밀려들었습니다. 오후 딸 미란이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잠깐 이야기 좀 해요. 둘은 작은 방에 마주 앉았습니다. 미라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죠. 솔직히 엄마가 그렇게까지 할 줄 몰랐어요. 우린 단지 좀 힘들었어요. 아빠 병원비에 대출 갚느라 민우 학원비도 빠듯했고. 옥자는 조용히 듣고 있었지만 얼굴엔 동요가 없었습니다. 미라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민우 아빠가 그냥 엄마 도장 한 번 쓴 거예요. 집 팔아서 정리하려고 했던 것도 엄마가 편하게 지내셨으면 해서. 그 말에 옥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편하게 지낸다고 요양원을 보내는 게냐? 내가 편하자고 만든 이 집에서 나를 내보내겠다고. 기껏 날 위해서라고 포장하지 마라. 미라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었어. 그냥 나도 너무 지쳤어. 그제야 옥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 너희가 지쳤던 건 알아. 하지만 나도 지쳤다. 30에 혼자 된 뒤로 단 하루도 마음 편한 날 없었고 너희 키우느라 병원 한 번 제대로 못 갔다. 근데 이제 와서 나보고 요양원 가라고. 내가 짐이냐? 말끝에 옥자는 주름진 손으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미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고 그 방엔 먹먹한 정적만 흘렀습니다. 저녁 민우는 조심스럽게 옥자에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같이 자면 안 돼요? 옥자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고 민우는 이불을 끌고 작은 방으로 들어왔죠.
그날 밤 두 사람은 한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민우가 잠든 뒤 옥자는 아이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넌 아무 잘못 없어. 어른들이 만든 상처는 어른들이 꿰매야 하는 거야. 하지만 내가 너만은 꼭 지킬 거다. 그녀의 눈엔 또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아픔만이 아닌 작은 희망이 섞인 눈물이었어요. 아직 이 아이를 위해 내가 지켜야 할 것이 남아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형사과. 조사실 안은 무겁고 차가운 공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정기태는 마주 앉은 형사의 시선을 피해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형사는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장을 몰래 사용하셨습니까? 예, 그게 어머니 허락 없이 쓴 건 맞습니다. 하지만 전 가족을 위해. 형사는 말을 끊었습니다. 위조는 위조입니다. 가족이든 타인이든 법은 동일합니다. 그날 저녁 윤옥자는 변호사 박정호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정기태 씨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형사 처벌은 피하기 어렵겠지만 선처를 구할 수는 있겠습니다. 옥자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물었죠. 그 사람 후회하던가요? 박정호는 잠시 고민하듯 말을 멈췄다가 대답했습니다. 많이 흔들리더군요. 장모님 이야기를 하며 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정의의 문제입니다. 그 말에 옥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집안은 묘한 정적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미라는 하루 종일 말이 없었고 기태는 방에서 나오질 않았습니다. 민우는 학교에 다녀온 뒤에도 엄마 눈치를 살피기 바빴고 옥자는 그 모습이 안쓰러웠죠. 저녁 식탁. 오랜만에 네 식구가 마주 앉았지만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국물만 들이켜던 미란이 결국 수저를 놓고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나도 인정해요.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요. 근데 우린 가족이잖아요. 이렇게까지 서로에게 상처 줘야 했을까 싶어서요. 옥자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 가족이지. 가족이니까 더 실망스럽고 더 무너지는 거야. 가족이니까 서로 믿은 만큼 배신감도 큰 거야. 기태는 말없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한때는 장모님께 칭찬 듣고 싶어서 명절마다 전도 붙였고 젓갈 장사 도우며 웃던 기억이 떠올랐죠. 그런 그가 이제 경찰서에 불려다니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엄마 우리 이사 갈게요. 미란이 말했다. 민우에게도 더는 이런 분위기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작은 전셋집이라도 괜찮아요. 엄마도 이제 엄마 인생 사셔야죠. 옥자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이젠 나도 나를 좀 돌보려고 해. 평생 너희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이제 내 눈이 나를 좀 봐야 하지 않겠니?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엔 단단한 각오가 담겨 있었습니다. 민우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할머니, 저 자주 놀러 와도 돼요? 옥자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할머니는 언제든 널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그날 밤 옥자는 창가에 앉아 바깥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이 집은 온전히 그녀의 것이었습니다. 피와 땀으로 지킨 이름, 그리고 처음으로 되찾은 삶의 자리.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그녀는 비로소 자신을 위한 선택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윤옥자의 작은 방엔 새벽빛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창틀을 타고 내려온 햇살이 묵은 장롱과 오래된 책상 위에 조용히 내려앉았죠. 그녀는 그 햇살 아래서 무언가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스케치북, 그리고 몇 자루의 색연필. 지난주 동네 문화센터 앞에서 무심코 받아든 전단지 한 장이 이 모든 시작이었습니다. 중장년 수채화 인문반 모집 중 나를 위한 작은 붓질. 이 문구가 유독 마음에 남았던 거죠.
이 방은 한때 민우의 장난감이 쌓여있던 공간이었고 그전엔 사위 기태의 골프채가 놓였던 곳이었습니다. 이제는 옥자만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침대 옆에는 조그만 탁자를 놓았고 창가 아래엔 스탠드를 설치했습니다. 벽에는 액자 대신 비어있는 캔버스를 걸어두었죠. 그녀는 생애 처음으로 물감 튜브를 짜보았습니다. 쨍한 노랑, 따뜻한 파랑, 붉은 분홍. 80 가까운 손으로 조심스럽게 붓을 들어 종이 위를 스쳤을 때 생선 비늘을 다듬던 손끝에선 묘한 떨림이 피어났습니다. 처음이었지만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전 수업, 문화센터의 조용한 교실. 윤옥자님이시죠? 오늘이 첫 수업이시네요. 강사의 밝은 인사에 옥자는 머쓱하게 웃었습니다. 그림은 처음이라 손이 말을 안 들어요. 괜찮습니다. 손보다 마음이 먼저 따라오면 되는 거예요. 그 말이 괜히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첫 붓을 들었고 물감에 물을 섞어보며 바다를 그려보기로 했습니다. 그녀가 평생 바라봤던 시장, 그리고 젓갈을 쌓았던 그 풍경. 파란 비닐 천막, 햇살에 번지는 생선들, 왁자지껄한 상인의 목소리. 그 모든 것이 마음속에서 물결처럼 피어올랐습니다. 우와 어르신, 이거 직접 그리신 거예요? 옆자리의 중년 여성이 감탄 섞인 목소리로 말을 걸었습니다. 옥자는 쑥스럽게 웃으며 대답했죠. 그냥 내가 살아온 걸 한번 그려본 거예요. 수업이 끝나고 옥자는 강사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 나이에 시작해도 될까요? 강사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작하는데 나이는 필요 없어요. 윤옥자님은 이미 충분한 이야기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날 오후 집으로 돌아온 옥자는 작은 방에 앉아 그림을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아이처럼 마음이 설레었고 손끝은 생동감을 느꼈습니다. 이 방 안에선 더 이상 고성이 오가지 않았고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단지 조용히 자신만의 시간을 써 내려가고 있을 뿐이었죠.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처음으로 나를 그리는 것 같네요. 그 순간 작은 방의 불빛이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녀가 걸어온 수십 년의 어둠 속에서 이제 막 피어난 빛이었죠. 다시는 꺼지지 않기를 바라는 소중한 한 줄기의 빛이었습니다. 윤옥자는 아침부터 부엌을 분주히 오갔습니다. 싱크대엔 고사리, 도라지, 불고기, 잡채, 전. 솥에선 미역국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죠. 그녀의 손놀림은 오랜 세월 어머니로 살아온 감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고 그 속엔 묘한 긴장감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오후 2시. 비행기에서 내린 작은 아들 윤진우는 캐리어를 끌며 집 앞에 섰습니다. 5해 만에 귀국. 그간 통화 몇 번이 전부였던 그와의 물리적 거리는 좁았지만 감정의 간극은 더 넓어져 있었죠. 띵동. 현관 벨이 울리자 옥자는 앞치마를 벗으며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여는 순간 숨이 멎는 것처럼 가슴이 꽉 조여왔죠. 엄마. 진우의 낯익은 목소리.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눈가에 맺히고 말았죠. 밥은 먹었니? 그녀의 첫 마디는 여느 엄마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배고파요. 엄마 밥 먹고 싶었어요. 그 대답에 그토록 바빴다던 진우의 모든 핑계가 잠시 잊혀졌습니다. 식탁 위에 차려진 반찬들을 바라보던 진우는 숟가락을 들며 말했다. 엄마, 나 사실 누나 얘기 다 들었어. 경찰에 고소하셨다고. 순간 숟가락을 들던 옥자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그래, 그랬어. 그래야 할 일이었어. 진우는 눈을 내리깔며 천천히 밥을 씹었습니다. 누나가 잘못했지. 근데 가족끼리 고소까지 가는 건 좀. 그 말에 옥자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그 가족이 날 요양원에 보낼 생각을 했단다. 내 이름으로 대출을 받고도 한마디 상의도 없었어. 그게 가족이야?
진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물컵을 들어 목을 축이고 나서야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죠. 그래도 나는 엄마가 이렇게 강해질 줄은 몰랐어요. 어릴 땐 그렇게 순하고 조용하셨는데. 옥자는 한쪽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다. 너희 키우느라 그땐 강해질 틈도 없었지. 이젠 나도 나를 살아야겠더라. 그 말에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엄마. 잘하셨어요. 진심으로. 그날 저녁 진우는 집 안 구석구석을 둘러보다가 작은 방에 걸린 그림들을 보았습니다. 바다, 시장, 햇살, 어린 민우. 그림 속엔 그녀의 삶이 담겨 있었죠. 진우는 감탄하듯 말했다. 엄마, 이거 엄마가 그리신 거예요? 응, 문화센터 다니기 시작했어. 이게 다 엄마 그림이라니 진작 시작하셨어야 했는데. 그때 거실 문이 열리고 기태가 들어섰습니다. 회사에서 일찍 돌아온 그와 진우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공기엔 묘한 긴장이 감돌았죠. 형님. 진우는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한테 너무했어요.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나 다 들었어요. 미라는 말없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내가 다 갚을게요. 민우도 엄마도 다시는 상처받지 않게. 순간 옥자는 거실 가운데에 선 두 자녀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겨우 진짜 가족이 되는 걸까?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상처는 말 한마디로 꿰매지지 않는다는 걸. 그리고 흔들리는 평온 속에서도 자신만의 중심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서울 종로구 문화예술회관 2층. 오늘은 마흔 이후의 봄 개막일. 그곳 한쪽 벽면에는 작게나마 윤옥자라는 이름이 조심스럽게 걸려 있었습니다. 70평생 누구의 엄마, 누구의 장모, 누구의 할머니로 불리며 살아온 그녀가 처음으로 자기 이름을 내건 자리였죠. 옥자는 전시장 입구에서 명패를 바라보았습니다. 참가작가 윤옥자 바다 같은 엄마. 그녀의 그림은 유창하진 않았지만 삶의 결이 진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붉은 젓갈, 파란 비닐 천막, 푸석한 손끝. 그리고 그림의 중심엔 등에 해가 내리쬐는 장년 여인의 뒷모습이 조용히 서 있었죠. 그것은 오롯이 그녀였습니다. 어머니. 익숙한 목소리에 돌아보니 기태와 딸 미란, 그리고 손자 민우의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민우는 풍선 꽃다발을 들고 있었고 미라는 눈시울이 붉은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 그림 진짜 멋져요. 민우의 맑은 목소리에 옥자는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래, 우리 민우가 자랑스러워 해주니 할머니가 다 힘이 난다. 조금 뒤 먼 타국에서 돌아온 작은 아들 윤진우도 도착했습니다. 엄마, 인터뷰 준비되셨어요. 지역 신문에서 온 기자분 기다리세요. 옥자는 머뭇거리며 고개를 끄덕였고 자리로 향하려던 찰나 누군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윤옥자님. 고개를 돌리자 박정호 변호사가 서 있었습니다. 꽃다발을 내밀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은 법정 대신 전시회에서 뵙게 되어 더 기쁩니다. 옥자는 조용히 웃으며 꽃을 받았습니다. 박 변호사님 덕분에 지켜낸 이름이에요. 오늘 이 자리도 그 이름으로 설 수 있게 해주셨잖아요. 이내 전시장 안에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인터뷰가 시작됐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70의 그림을 시작하셨다고 들었습니다.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을까요? 윤옥자는 그림 앞에 서서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평생 가족들 위해 살았습니다. 남편 떠난 뒤엔 두 아이를 키우느라 앞만 보고 살았고 그 아이들이 자라서는 그저 내가 보이지 않더군요. 그러다 문득 내 이름이 너무 오랜 세월 불리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잠시 숨을 고른 그녀는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그려봤습니다. 내가 살아온 시장의 냄새, 손끝의 고단함 그리고 이제야 비로소 알게 된 나라는 사람을. 기자는 고개를 숙이며 마지막 질문을 건넸습니다. 앞으로의 꿈이 있으시다면요?
윤옥자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시작이니까요. 제 이름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리고 싶습니다. 전시가 끝나갈 무렵 딸 미란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오늘 엄마 정말 멋졌어요. 저희 다음 달에 이사 가요. 작아도 우리 힘으로 다시 시작해 보려고요. 옥자는 잠시 딸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남에게 기대지 말고 살아봐라. 엄마도 너무 늦게 그걸 배웠지만 그 덕분에 오늘 여기 설 수 있었던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더 이상 눌려있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윤옥자는 작은 방의 창문을 열고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벽에 걸린 그림들, 창틀에 놓인 붓과 물감, 새로 산 스케치북. 모두 이제 그녀의 것이었습니다. 책상 위엔 이렇게 적힌 글이 있었습니다. 다음 전시회 주제 내 방의 창밖. 배우고 싶은 것 유화, 인물화. 가고 싶은 곳 통영, 포항, 제주. 윤옥자는 조용히 붓을 들었습니다. 창문 너머엔 바람이 불고 있었고 그 바람 속엔 그녀의 새로운 인생이 부드럽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윤옥자.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지키고 이제는 그 이름으로 살아가는 여인. 그녀는 더 이상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장모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윤옥자로서